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귀국한 가운데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경찰청장 거취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선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 빡빡한 일정 속에 3박 5일 동안 나토를 방문하고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 우선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뿐만 아니라 또 박순애 부총리, 김승겸 합참의장까지 지금 임명 여부가 관심인데 일단 두 분께 의견을 여쭐 겁니다. 신인규 부대변인, 여당에서도 요즘에 또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했던 것이 인사 실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사 실패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인사를 끝까지 교정하지 않고 끝까지 뭐 조국 수호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에 갇히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이번에 그 보건복지부라든지 지금 이제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새로 추천한 후보들이 지금 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좀 지키고자 하는 의도가 강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의 수준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할 거는 좀 냉정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런 기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예. 사실은 지금 지명된 후보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대로 임명을 진행하면 사실 후일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2명의 장관이 이미 낙마한 바가 있죠. 예. 그러니까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분들이 뭐 물론 자진 사퇴하실 수도 있고 지명 철회할 수도 있지만 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제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일단은 사실 그 장관 후보자의 지위에서 뭐 강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지명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하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수순을 밟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한 것으로 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민주당에서는 7대 의혹이라고 뭐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저는 뭐 7대까지 갈 것도 없이 일단 음주운전의 그런 전과라는 것이 사실 교육부총리로서는 좀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느냐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사실 지금 교장 선생님 임명만 해도 올해부터는 이제 음주 전과가 있으면 교장 선생님도 못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2001년도에 있었던 상당히 오래된 일이지만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좀 억울하고 여러 가지 시대 상황에 지금 맞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국민들의 기대,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문을 보면은 이제 실무착오다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물론 사실 실무착오이면은 범죄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제 고발이 되면은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실무착오이면은 이제 처벌은 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착오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혐의가 있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주장으로서는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선관위의 고발에 의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재송부 기간이 지났고 이제 그전엔 대통령이 이제 나토를 다녀와서 결정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이 많았어서 귀국길에 윤 대통령은 이런 국내 현안은 서울에 돌아가서 파악해보고 답변하겠다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고 보세요? 야당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후보기 때문에 지명 철회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미 2명의 장관이 낙마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2명의 장관이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까 신인규 전 대변인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에는 만취 음주운전의 문제도 있지만 이 음주운전 이게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가 유예되었어요. 왜 그런지 전혀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해명도 지금 듣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명을 처리하는 게 적절해 보이는데 또 지명을 처리하게 되면 부실 검증 논란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부담이 좀 되실 걸로 보입니다. 예, 우상호 의원이 안 그래도 이 부실 검증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습니다. 뭐 부실 검증에 대해서 당연히 뭐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실 검증의 이제 우려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인사정보관리단도 설치를 하고 이제 내각에서 조금 더 이걸 체계적으로 직업 공무원들이 살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번이나 지금 낙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인 건 또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부적격한 것을 알면서도 임명을 강행했을 때 국민들의 반발 내지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당하는 부담이 전 더 크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김승희 후보자나 박순애 후보자 개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새 정부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예. 여러 가지 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이제 강행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합참의장이 청문회 없이 임명이 되는 건 처음이잖아요.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진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합참의장의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합참의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상당히 중하기 때문에 그 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청문회에서 지금 합참의장에 대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윤 대통령한테 귀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국회가 개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의 기간이 지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생략하고도 지금 임명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고 또 김승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육사 출신이고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별다른 하자는 지금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책임이 좀 크기 때문에 뭐 굳이 임명을 해도 크게 이거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마냥 비워둘 수는 없다. 이런 여론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국회 개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원내대표께서 예. 두 분이 만나시면 예. 아마 조만간 국회가 개원할 걸로 보이고 예. 그리고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 여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상징적으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외국을 나가셨죠. 그러니까 협상 중이었는데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채로도 떠나셨어요. 물론 이제 3주 전에 정해졌다.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국회가 개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약속을 잡은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세청장도 청문회 없이 이제 임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는데 하나는 어찌됐건 공식적으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인사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정부가 국회와 협치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도 시행령으로 2주 만에 만들었어요. 사실 정부조직법에 반하는 조치였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도 시행령을 조정해서 뭔가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회를 파트너로 여겨주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청문회를 패싱하고 또 임명한다? 그것이 또 국회를 무시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기다리셔서 예.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요. 국회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정상화가 조만간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 양보에 대한 조건을 사개특위 참여 그리고 그 권한쟁의 심판 취소를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결코 못 받는다는 입장이어서 필리핀에서 돌아온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 이번 주말 동안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 앞에 상당히 좀 송구한 모습입니다. 즉 국민들께서는 상당한 위기로 지금 삶의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가 너무 좀 이렇게 나이브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권지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권성동 대표가 왜 필리핀에 갔느냐 그냥 뭐 휴가 간 게 아니거든요. 거기 필리핀 대통령 취임에 대해서 축하 사절단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를 수행하러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적절치 않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집권 시절에 시행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을 했던 걸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또 밝히고 싶고 아까도 민주당을 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당연히
적정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여줬던 행태들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근육만을 자랑을 하고 국회법을 다 어기면서 자신들의 그 원했던 것들, 그러니까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오로지 집행기관처럼 국회를 운영해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서 본인들을 또 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고 저는 국회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봅니다. 국회가 개헌이 돼야죠. 국회의장을 뽑고 법사위원장을 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나와 있는 답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꾸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을 안 받는다고 또 국민의힘을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 소재를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요.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원리 원칙을 깼던 민주당에게 책임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국회 내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원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1차적인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누구도 간섭해서 풀어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를 빨리 구성하고 여당에 대해서 또 정부에 대해서도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나와 있는 다 원리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조건 없는 법사위원장 합의 이행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2021년도에 김기현 대표랑 윤호중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있는데요. 그 합의는 그동안 국회가 해왔던 관행과 여러 가지 절차대로 이미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 원칙을 다시 복원하면 되는 것이지 민주당이 2020년도에 깼던 그 원구성의 이례적인 예를 가지고 지금을 다시 또 대입하려고 한다면은 또 민주당이 혼자서 독주해가지고 법을 혼자서 다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이 본회의 단독 소집 국회법 위반이라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법사위원장과 관련된 합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넘기고 이제 국회법에 자꾸 체계 심사를 없애는 걸로 해서 법사위가 상임위 역할을 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제안했어요. 법사위원장을 넘길 테니 그 국회법 개정해서 자꾸 체계 심사를 권한을 없애자. 근데 그것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민주당에서 다시 법사위원장을 넘기면서 물론 이제 파기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의총까지 열어서 합의했던 사개특위 내용을 넣어서 그거라도 좀 들어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어쨌건 지금 이 국정의 운영에 큰 책임이라고 하는 건 역시나 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류세 37%까지 인하해도 사실은 어제부터인가요? 예. 이제 유류세가 인하되었다고는 하지만 체감할 수 없는 정도로 되어 있고 이것을 더 유류세를 인하하려고 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더 애달라야 하는 건 저는 정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되려 민주당이 조금 어떤 협상을 하자고 하면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막 비난하면서 되려 이 협의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담들은 다 저는 국민들이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묻게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와 협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귀책 사유가 있다고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민생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다 보면 국회가 조속히 이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글쎄요, 이 의장단 단독 선출이라는 것이 또 민주당에게는 반대로 좀 부담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 사안을 이대로 두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라도 뽑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주말 중에 비공개 회동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여기서 좀 협의가 잘 되어서 함께 개원해서 의장도 뽑고 법사위원장도 가져가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예. 남의 물건을 뺏어간 다음에 그걸 돌려줄 때 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당히 이거는 무례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국회법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도 8월에 국회법 개정 일부가 됐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에 대한 권한을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와서 아예 그 권한을 다 삭제하고 주겠다. 껍데기만 가져가라 이런 뜻인데 그럴 거면 민주당은 그 전에 본인들이 법사위원장을 할 때 그 법을 통과를 시켜서 본인들도 그 법을 지켰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반납할 때가 되니까 남의 물건 빼들어 놓고 이제 와서 주는데 그냥 껍데기만 가져가라. 그러면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은 상당히 국민들 보시기에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예, 반론을 좀 하실까요? 그 이제 아까 법 개정이 있었지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법을 제안했을 때 그게 이제 120일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면 그것을 본의회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상임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60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한정한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효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어쨌건 상원, 상임위라고 불리는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한 것에 대한 동의는 아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을 계기로 저는 법사위의 어떤 권한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런 상황의 책임과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 거다라는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네. 지금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성적표, 여론조사가 몇몇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조금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놓고도 이런 원구 선거와도 때려야 뗄 수 없을 거고 사실 시작도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데드크로스가 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는 거뒀지만 0.7%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이런 엄중한 위기 속에서는 정말 그 밧줄 위를 걷는 심정입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고 어떻게 국민들께서 그런 위기 속에 있는데 지금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과 또 집권 여당이 이걸 어떻게 뭐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이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런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원인은 짚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인사 문제를 저는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 위기인 것은 다 국민들이 동의하시거든요.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지금은 뾰족한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이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대한 추천이 일단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예. 너무 편향된 인사보다는 좀 인재를 두루 널리 구해서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예. 저는 지지율도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 어디에 있다고 꼽으시겠어요? 저는 인사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예. 하나는 그러니까 국정 내 엇박자가 나는 모습이 좀 최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다음 날 대통령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그리고 경찰 인사가 있은 다음에 나는 보고받은 바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사실은 국정 내 어떤 엇박자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금 미워 보이더라도 민주당과 함께하는 모습을 좀 더 보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귀책을 민주당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튼 조금 더 포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던 부분가요. 마지막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경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좀 믿음직한 정부의 모습은 못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실 데드크로스가 아주 빠르게 온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되게 빨리 데드크로스를 맞이했는데 그것도 예. 취임 후 100일이나 지나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40일째인가 그때쯤 이제 데드크로스가 된 거라서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여당의 상황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는 일각의 이제 기사도 있는데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 귀국길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단순한 마중이냐 아니다 정치적 행보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 하락에는 저는 여당의 그런 분란으로 비춰지는 모습 이것도 전 일부분 작용했다고 보고요. 예. 저는 좀 더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보수 개혁, 혁신, 젊음 이런 가치를 보고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이준석 콤비 듀오로 해가지고 사실 대선을 겨우 이긴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국민의힘에서 과거에 오랜 세월 정치를 했던 분들이 지금 다 이준석 대표 내려라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일정 부분 심판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윤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결정들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항에 나가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윤리를 피할 거라고 또 비판을 하고 또 공항에 안 나가면은 또 안 나간 대로 윤심과 멀어졌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걸 가만히 상기해 보시면은 과거에 선거운동할 때도 선거운동 열심히 하면은 자기 정치한다 그러고 선거운동을 또 안 하면은 또 당대표로서 역할을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화와 개혁과 혁신, 젊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대표로서는 손발을 다 묶어놓고 공을 차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저는 보기 안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대변인님, 근데 이제 지금 귀국할 때랑 출국할 때 차이라고 한다면
출국할 때는 안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지역을 계속 찾으면서 월성원전이라든지 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의 포항 지역구를 찾는 이런 행보들 윤심에 좀 호소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번 입국하는데 나갔기 때문에 그런 좀 분석도 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은 붙는데요. 지금 윤리를 앞두고 이게 내부적으로는 뭐 권력 다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심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꾸 주목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밝힌 바대로 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 원칙을 밝히고 있고 당은 당대로 당의 역할을 하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하게 자꾸 밖에서는 이런 부분을 윤심과의 거리로 비례하면서 자꾸 그 관계를 재단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그런 모습들도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발전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 윤심과는 너무 결부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리위 징계 여부가 윤심과 연결된다고 생각되면 저는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고립되는 자신의 처지의 어떤 위기감이 좀 드러난 행동 같아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박성민 비서실장의 사태가 분명한 그 시그널이었다고 저도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박성민 비서실장은 임명이 될 때 과정을 보면 윤 대통령이 취임되고, 그러니까 당선되고 예. 바로 직후에 박성민 비서실장이 그렇게 전했다고 해요.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 되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해석이 꽤나 타당한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비서실장이 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고, 게다가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제 사퇴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정무적 상황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앞두고 이런 어떤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논란이 앞으로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윤리위에서 어떤 징계를 내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징계가 나올 경우 그 징계 수위별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겠다라고 일단은 밝힌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가 있어서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징계가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 당내 분란은 한동안 더 커지겠구나 이런 예측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저희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는데 97그룹들의 이제 출마 선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내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건 지금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자가 적으면 예. 문제인식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도 당대표라고 하는 선거가 쉬운 선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은 뭐 97구도 대 뭐 이재명 구도 이렇게만 출마 선언에 밝히고 계시지만 조만간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민주당의 내용들을 밝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의 지평 속에서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나는 저 후보가 좋겠다. 나는 또 다른 후보가 좋겠다. 이런 논의가 가능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예측하시는 대로 이재명 의원은 출마할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저는 여러 차례 그것이 이재명 의원에게도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좋은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밝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께서 나오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또 막을 도리는 없어요. 그리고 막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더 구도가 분명해지고 이제 어떤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대선 후보셨고 그리고 지선 때 총괄 선대위원장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입장에선 두 개의 선거를 모두 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반성해야 될지 고심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어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온 상황에서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박주민 등의 출마 선언, 97세대. 이 97세대가 단일화가 된다면 어대명이라고 할 만큼 강력한 이재명 의원을 깰 만한 강한 구도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여야의 공의 노력이 다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런 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은
공동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위원장도 지금 출마를 한다고 또 나오고요. 또 이재명 후보는 대선도 졌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지선을 지휘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했는데 또 출마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책임 정치의 실종은 사실상 그 상습 출마로 전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제 계속 출마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민주당의 이런 좀 나쁜 정치의 관행들이 자꾸 전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저는 이번에도 민주당이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뭐 97세대라고 소위 불리는 다른 주자들이 좀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나와서 좀 민주당을 제대로 좀 바꿨으면 하는 좀 그런 걸 통해서 국민의힘에도 좀 건강한 그런 경쟁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